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제주치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의 생생주치의. 경제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무상담 해보겠는데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편 후에도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금 정말 어려워요, 제가. 네. 예, 1년 해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상담 내용들 네. 전해드리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235님인데요. 제조업 법인인데 올해 4월 말일자로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걸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서 손금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인정이 됐었는데 이게 네.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고 예. 또 단서가 이제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에 비용 인정이 가능한데 우리 법인세법을 보면은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거를 몇 가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예 나가는 건 현실적인 퇴직입니다만은 직원이었다가 우리가 사용인이었다가 임원으로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임원으로 취입하면은 그 퇴직으로 봅니다. 임시 직원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임원은 임시 직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원이나 사용인들이 그 조직 변경, 네. 합병이나 분할,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한 때 네. 조직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계속 그렇죠. 고용이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네. 정관에서 위임된 그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이분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네. 앞으로 연봉제 하면 퇴직금 안 주겠다라는 예. 조건이 있죠. 이 경우에도 그때까지 퇴직금 정산하면 네. 중간정산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서. 그렇군요. 근데 요게 이번 2월에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네. 중간정산에서 주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안 주겠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주고 이제부터는 우리 퇴직연금제도에 네. 가입하겠다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으로 비용 계상을 해도 인정되지가 않고 네.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실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예. 처리할 때. 어쨌든 이분은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하면서 연봉제 전환이 되고 또 향후에는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네. 예, 그게 중요하네요. 8422님 상담 주셨는데요. 이번에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지 구입 대금이 10억 원이었는데 각각 5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고요. 향후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사업 경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이 약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대출금 이자는 공동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나요? 모든 사업의 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용 인정이 되죠.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들 우리가 공동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잘했는데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 그런 경우 다 공동의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 출자 후에
당의 공동사업에 관해서 발생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다 전액 선금 인정이 되는데 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요. 자, A와 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네. 했어요. 근데 A는 자금 여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필요한데 이분처럼 네. 5억은 내가 돈을 내고 B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너는 5억의 대출을 받아라. 네. 그럼 나는 현금 내고 너는 5억 대출 받아서 투자금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흔하죠. 예. 근데 이럴 경우 그 5억은 B라는 사람, 자금 여력이 없는 친구가 출자를 위해서 빌린 돈이에요. 네. 공동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는 B 개인의 아, 대출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회사의 공동송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공동사업을 할 겁니다. 대출받아서 출자금 할 겁니다라고 물어보시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출자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네. 이자 처리가 안 돼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자를 해서 땅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건물 비용은 우리가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추가로 사업을 하려니까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와서 이자가 지급되면 네.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데 네. 이 중에서 또 주의하실 게 그 대출금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쓰면 그건 건물의 원가입니다. 아, 비용이 그래요? 아니죠. 예.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빌렸는데 네. 15억은 건축비, 5억은 기타 뭐 이래 저 운영 경비로 예. 쓴다. 15억에 대한 이자는 바로 비용이 아니고 건물의 자산 원가로 기입했다가 이제 향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네. 비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군요. 건설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예, 우리가 대출을 해도 이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야겠네요.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5억씩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는 건지 그냥 자기 돈을 내는 건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자기 예. 자기 돈을 낸다면 향후에 이자 처리 혹은 원가 네. 처리가 되지만 예. 아니고 출발부터 우리 돈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같이 사업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각자의 출자 지분을 각자가 대출받는 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상당히 흔한 일반적인 경우에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되겠네요. 네. 2057님 상담 내용인데요. 화성에서 지역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 조합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뭐 별도 합산, 뭐 종합 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예. 나누어지는데 분리과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뭐 농지라든지 예. 이렇게 저율로 세금을 좀 낮게 해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장 농지 같이 오히려 고율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따로 분리과세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자가 그 토지로 쓰는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땅이 그러면 우린 주택 사업에 쓸 건데 이거 분리과세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방세법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이 먼저 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요건. 예. 또 그 주택건설 사업에 직접 제공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첫째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사업자 등록. 예.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예. 세 번째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 가지 요건이 빠졌네요. 그러네요. 그죠? 보시면 아까 사업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예. 지역 주택조합은 지역에서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특정 지구를 개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네. 유추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분리과세
저기를 받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니라면은 일단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0.5%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적용이 된다면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텐데 네. 요 요건이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분리과세는 어려운 그러네요. 걸로. 종합해서 합산된 걸로 과세가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본다면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예,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2015년 봄 개편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고요. 또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코너에서는요. 포스코 특혜 의혹으로 굉장히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죠. 성진지오텍. 결국은 5,2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폐쇄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저희 SNS에 있는데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 하면 꽃, 꽃 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 축제. 고향국제 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 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4부는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잘 살아야겠죠? 상생.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전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다 어렵다 자영업자들 특히 그러는데요. 네. 소상공인 하면은 어느 범위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나요? 유통 서비스의 부분에서는 이제 고용 숫자가 5인 미만, 예. 그다음 제조업은 10인 미만, 네. 고용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곳을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군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이 더욱더 어렵겠죠? 아무래도 요새 잘 느끼시겠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은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예, 많이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나온 점포들도 많고 맨날 예. 가게만 바뀌고 예.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렵다는 게 실감이 되고요. 지금 요새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 부채
부채 증가율보다도 빠르다는 것이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단적으로 네.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것도 빚으로 시작해서 네.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운영하려고 대출 내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폐업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뭐 우리나라 경기 살린다고 계속 부양책은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햇볕 정책 같은 걸 쓴 건데 그 네. 햇살이 다 소상공인한테까지는 못 간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본적으로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난다는 걸 기대한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뭐 집대출금, 전세 폭등, 뭐 월세 부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실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나마 예. 이제 생활비를 쓰는 돈마저도 사실은 또 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투해서 지역 상권에 있는 돈을 과거에는 서로 회전이 됐었는데 이게 한 곳으로 싹 쏠리다 보니까 씨가 마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부총리가 얘기를 하셨던 소득 주도의 성장론, 네. 이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좀 늘어나는 네.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잉여 자금을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없는 서민들이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적정한 투자를 하고 돈의 회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무리하게 어떤 계속 그렇게 소비 직책을 쓴 거나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그래요. 어제도 이제 폐업하는 작은 가게 주인을 잠깐 만난 일이 있었는데 네. 임대료도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끝나니까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가게 예전엔 단골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출을 올려준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형마트나 또 이런 곳을 보면은 사람들 늘 많거든요. 네. 양극화가 뭐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내수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됐고요. 뭐 대형 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도 있고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게 자영업자들이 가중시킨 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통 환경의 변화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서 흐름을 사실을 걸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도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사실은 그 지역 상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한 곳으로 쏠리게 되고 지역 경제가 말살되는 부분, 사실은 또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또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신상품 정보를 쉽게 구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제 뭐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자영업 시장 파이는 늘지 않는데 네. 계속 과밀업종에 신규 자영업 창업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가 가중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신규 창업자의 3년 후 생존율이 50%, 5년 후 생존율이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그다음에 예. 과밀업종이 진입을 억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형 마트의 골목상권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네. 걸 해결해야지만이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밀업종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쉽게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용실이 한 11만 개가 됩니다. 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데 시장이 적은데 4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 계속 1년에 4만 5천 명씩 미용 자격증 가진 분들이 배출이 됩니다. 네.
뭐 그런 부분 식당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너무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으로 뛰어들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어떤 업종이든 좀 장사가 조금만 잘 된다 그러면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 이게 이제 과밀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무분별한 창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막으려면은 어떤 방지책을 좀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전히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저리의 자금을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공인 시장 기금 2조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1조 정도가 여전히 창업 자금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맞지 않는 거죠. 화밀하는 업종에다가도 계속 진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가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자격을 좀 갖추거나 네.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마케팅 좀 너무 예.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시키는 실패 네. 요인을 줄이는 예. 이런 정책들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많이 네. 했다가 그냥 많이 망하게 하는 네. 그런 정책으로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예.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예. 그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한국 경제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일 텐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한 말씀만 네.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고용의 총 3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근데 산업 지원 예산 중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비율은 1%도 네. 안 돼요.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왜곡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임금 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무려 10년간 8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 분야를 보통 고용의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예. 정부적 차원에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 자영업 문제가 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아니죠. 경제의 예. 주축이라는 인식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5 봄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고용 얘기를 해봅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노동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그들만의 뒷이야기, 기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건설 비자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오늘 한겨레에서 곽 기자님 단독 기사 쓰셨더라고요. 예, 예. 이 포스코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진 지오텍 결국 문 닫게 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제 공식적인, 오늘 공시는 다양한,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2010년에 인수 과정에서 이제 고가의 주식 지분을 사가지고 특혜 의혹이 무성했던 그 포스코 플랜텍이요. 예. 원래 이제 합병하기 원래 이름은 이제 성진지오텍인데요. 네. 지금 포스코 플랜텍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 성진지오텍은 이제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 울산 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이제 회사가 방침을 대략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내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 포스코 플랜텍 울산 공장의 경영 부실이 너무 심각해서 그 회사 전체를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제 울산 공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진지오텍 예전에 거기에 문을 닫고 수익성이 있는 이 포항 공장 그러니까 원래의 포스코 플랜텍이죠. 네. 그쪽은 이제 유지하는 이 분리 해상화를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현재 이제 포스코 플랜텍의 지분 중에서 이제 포스코 쪽의 지분이 74%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가 지난 24일 날 이사회 워크숍을 열어서 네. 이 플랜텍의 이 경영 부실 현황을 점검했고요. 예. 내일 30일이죠. 이사회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이 플랜텍의 이 울산 공장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 플랜텍의 운명은 결국 이 포스코 이사회에 논의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채권단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갈지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로 갈지 예.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 청산으로 갈지 그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정말 고가 인수를 해가지고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경영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던 건가요? 지금 이 플랜텍 울산 공장 폐쇄 추진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난해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네. 올해 1분기 지금 이제 막 지났잖아요. 이제 4월이니까 1분기 지나서 이제 2분기가 막 시작됐는데 경영 실적이 예상보다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우에 이 플랜텍의 매출액이 6,200억 정도였는데 네. 단기 손실액만 2,797억, 거의 3,000억에 육박했어요. 그렇군요. 매출액 6,000억짜리가 3,000억의 단기 순수익을 냈으니 뭐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 1분기에도 이제 정상화 노력을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적자가 4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포스코로서는 사실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 옛 성진 지오텍은 떨어내는 게 방법이기는 방법이겠네요. 추가 부실을 그러니까 막기 이제 그렇게 위해서. 보는데 거기다가 예. 최근에 또 이제 새로 돌발 사건이 또 터졌는데 횡령. 원래 이 성진지오텍의 사주가 전정도 씨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회사의 경영권을 넘긴 다음에 세화 MP라는 회사를 다시 차렸는데 그 전정도 이 세화 MP 회장이 포스코 플랜텍의 일환공사 대금 한 1,000억 원 정도를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검찰에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돈을 되찾지 못하면 결국 손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포스코가 이때 인수를 한 것도 있었고 계속 또 자본금 늘려줬잖아요. 증자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례 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죠? 지금 이제 처음에 2010년에 인수할 때 1,600억을 썼어요. 네. 그리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차례에 걸쳐서 증자를 했는데 그 모든 들인 돈이 지금 5,200억에 달해요. 5,200억 원이요? 예. 결국 이제 성진지오텍, 그러니까 포스코 플랜텍의 울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설비가 남게 되면 그 설비는 이제 매각해서 일부는 찾겠습니다만 그 고철덩어리가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세발의 피죠. 네. 예. 그렇게 되면 5,200억 대부분이 그냥 허걱으로 날린 셈이 되겠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데 네. 5천억 이상의 돈이 허걱으로 날라갔다. 말도 안 엄청난 되는데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누구는 이득을 챙겼을 거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는 이득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0년에 이제 두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하나는 포스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진지오텍의 원래 사주인 전정도 씨로부터 주식을 비싸게 샀어요. 너무 비싸게 주당 한 샀죠. 17,000에 가까운 돈으로 샀고 또 한쪽에서는 산업은행이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진지오텍 주식을 전정도 씨에게 싸게 팔았어요. 네. 9,000원대로 팔았거든요. 네. 같은 시기에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준 거예요. 아니 예.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정도 씨는 가만히 앉아서 그때 한 수백억 원의 이제 이득을 챙겼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동안 계속 특혜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포스코나 산업은행이 그 CEO를 네.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그런 지금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이 두 기관을 움직이는 힘이 분명히 뒤에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명박 MB 정부였으니까 예. 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가 여기 작용을 해서 전정도에게 특혜를 안겨주고 그중에 일부를 아마 챙겼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전정도 그 부분이 회장이 예 그러면은 뭐 이 MB 정권의 뭐 누군가와는 좀 친분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이번에 뭐 성완종 사태도 이미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 플랜텍이나 네. 포스코 주변에서는 그 특히 전정도 씨하고 가까운 권력 시세, MB 정부의 권력 시세들의 이름이 뭐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말씀해 뭐,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실제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그 사람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에요. 형님. 네. 네, 그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하고 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과도 뭐 좀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정준영 회장이나 네. 당시에 그 산업은행의 회장을 했던 민유성 씨 예.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뒤에서 권력이 입김을 행사했더라도 예. 당시 이 특혜 거래의 책임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 결국은 이제 검찰의 몫인데 네. 검찰이 진실을 파헤치고 그 책임자를 규명해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기회에 책임을 좀 물어볼 수는 있을까요? 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예.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이런 그 정권의 어떤 실세와의 연관 관계, 뭐 정경유착이죠 말하자면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게 사실 관건인데요. 지금 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포스코 수사가 일부 이제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네. 이제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권. 그래서 이제 일부 관계자들이 구속이 됐고 네. 또 조만간 그때 당시에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도 뭐 소환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진지오텍의 전 사주인 전정도 씨가 포스코 예. 플랜텍 자금 유용한 것도 지금 고소고발됐으니까 그것도 검찰이 또 조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5,200억 원의 거액이 허공으로 날리게 된 그 근본 원인이 2010년도에 그 특혜 의혹 예. 이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검찰이 2011년도에 이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아니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전정도 씨가 예. 그 협력업체에게 이제 고가로 뭐 대금을 부풀려서 이제 되받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1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구속 기소요. 예. 네, 기소가 됐었는데 네. 근데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났는데 예.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전정도 씨를 수사하면서 2010년도에 제기됐던 이 특혜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시다시피 없었네요. 그때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의 실세를 조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못한 예. 거예요, 그때는. 검찰은 자료는 모으고 조사는 했는데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뭐 기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두 차례 증자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전정도 씨의 뭐 1,000억대 또 추가 횡령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실 규모가 이미 5천억대로 커져버렸는데 예. 검찰이 지금이라도 네. 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2011년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말 궁지에 몰려서 우리 다 잡을 수 있는 쥐였는데 그냥 놔준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실이 네. 더 커진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지난 5년 동안. 근데 포스코의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고 하여튼 포스코를 둘러싸고 이렇게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에 굉장한 비용을 치르게 했고요. 또 그렇죠. 신뢰를 네. 잃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운 피해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들 네. 알다시피 포스코가 뭐 지금 민영화돼 있습니다만 대일 청구 자금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국민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 사람의 역할을 했는데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포스코가 아주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회사의 네. 경쟁력도 떨어지고 회사도 많이 흔들리고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런 계기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취재를 해주셨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기자였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